네, 안녕하세요. IRS에서 온 편지. 그 봉투만 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네, 그럼요. 누구나 그럴 겁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통해서요. 이 불안감을 좀 명확한 이해랑 전략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오늘 딥다이브의 미션이 바로 그겁니다. IRS 통지서 이거 제대로 좀 해독하고 또 납세자로서 권리도 지키고요. 불필요한 벌금 피하는 것 같은 그런 숨겨진 기회랄까요? 그런 핵심 통찰력을 얻는 거죠. 좋습니다. 통지서 해독부터 대응 전략, 그리고 벌금 감면까지요. 그럼 바로 시작하죠. IRS 편지 받으면 일단 뭘 가장 먼저 봐야 할까요? 그 첫 5분이 중요하다고들 하던데요. 정확합니다. 우선 침착하게요. 통지서 오른쪽 위에 보면 번호가 있어요. CP나 LTR 이렇게 시작하는 거요. 그 번호요? 네네. 네, 그 번호랑 통지서 날짜, 그리고 이게 어느 해 세금 관련인지 그 과세 연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대응 마감일. 이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연락처 정보도 물론이고요. 그게 첫 단추군요. 그렇죠. 근데 모든 통지가 다 세금 폭탄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오히려 환급액이 늘었다 이런 좋은 소식일 수도 있다고요. 맞아요. 환급액 조정 통지서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거나 신원 확인 요청일 수도 있고요. 이유는 정말 다양해요. 아하. 그러니까 핵심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감 기한 안에 대응하는 게 나중에 항소권 같은 거요? 그런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거든요. 그렇죠. 무시하면 정말 큰일 나죠. 그리고 서류 사본 보관, 최소 3년입니다. 이것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3년. 네. 근데 이게 진짜 IRS에서 온 건지 아니면 요새 워낙 사기가 많으니까 헷갈릴 땐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IRS는요, 첫 접촉은 거의 항상 우편으로 합니다. 우편으로요? 네. 전화나 이메일, 특히 소셜미디어나 문자로 먼저 연락해서 다짜고짜 기프트 카드로 세금을 내라거나 안 내면 체포한다 이런 협박 같은 거요. 이건 99%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기프트 카드요? 네, 황당하죠. 그러니까 의심스러우면 통지서 번호를 irs.gov 웹사이트에서 직접 검색해 보시거나 아니면 공식 번호 있잖아요. 889-8040. 거기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납부처는 항상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트레저리 앞으로 해야 하고요. 다른 이름이면 안 돼요. 내부 부서 간의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CP2000 통지서를 받고 섣불리 수정보고서, 그 1040X인가요? 그걸 내면 오히려 일이 꼬인다면서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 CP2000이라는 게요, 사실 감사가 아니에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소득신고 누락 같은 걸 잡아내서 이거 혹시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고 보내는 일종의 제안 같은 거거든요. 제안이요? 그냥 내라는 게 아니고? 네.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수정보고서 1040X를 딱 제출해버리면 이게 엉뚱한 부서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처리가 지연내고 원래 CP2000 절차대로 했으면 안 내도 될 세금까지 부과될 수도 있고요. 와, 복잡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각 통지서에 맞는 올바른 절차 그리고 올바른 부서에 대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CP2000 소득 불일치 통지서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제한일 뿐이고 심지어 3건 중 1건은 추가 세금 없이 그냥 해결된다는 거. 이거 정말 놀라운데요.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최종 고지서처럼 생각하고 달벅 돈을 내시거나 아니면 너무 방어적으로 나가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명할까요? 이걸 받으면? 일단 당황해서 바로 동의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1410X 제출, 이건 피해야 하고요. 30일 안에 시간 모자라면 연장 요청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그 안에 통지서에 같이 온 응답 양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해요. 응답 양식으로요? 네. 만약 동의하지 않으시면 왜 동의하지 않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그걸 뒷받침할 증빙 서류를 꼭 첨부해야죠. 증빙 서류라면 예를 들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IRS가 주식 매각할 때 그 원가, 그러니까 처음 주식 살 때 얼마였는지 그 정보를 놓치는 경우가 아주 흔해요. 네네. 그럴 때는 증권사에서 받은 명세서 같은 자료로 이거 봐라, 내 원가는 이거다 하고 반박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아예 그 답변서에다가 만약 내 주장을 IRS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항소실, 에필스 검토를 원한다 이렇게 미리 써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벌금 면제 가능성, FTA나 합리적 사유 같은 것도 같이 주장하는 게 좋고요. 와, 처음부터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겠네요. 근데 CP2000처럼 좀 복잡한 경우도 있지만 좀 간단하거나
오히려 좋은 소식인 통지서들도 있잖아요. 네, 물론이죠. CP12 같은 경우는 환급액이 미뤘다는 거니까 뭐 이건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특별히 할 일은 없고요. 아, 기분 좋은 편지네요. 그래야 나중에 혹시라도 조세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권리를 잃지 않거든요. 징수 관련 통지서들은 점점 그 압박 수위가 높아진다고 들었어요. CP14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CP90까지 간다던데 생각만 해도 좀 숨막히네요. 네, 단계적으로 압박이 강해집니다. CP14는 첫 고지서고요. 그 다음 CP501이나 503은 독촉장 성적이에요. 독촉장이요? 그러다가 CP504를 받으면 이거는 좀 긴장하셔야 합니다. 재산 압류 의사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아주 강력한 경고거든요. 의사 통보군요. 아직 실행은 아니지만. 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최종 통지서가 레터 11이나 CP90인데 이게 실제 자산 압류 들어가기 전 마지막 법적 통지예요. 여기에는 30일 안에 징수 절차 적법성 심리, CDP 히어링이라고 하죠. 이걸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CDP 심리 요청이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걸 요청하면 일단 징수 절차가 멈추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해결책을 IRS와 협상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와, 정말 중요한 권리네요.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는데 혹시 벌금이라도 좀 줄일 방법이 있다면 진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최초 위반 벌금 면제, FTA라는 제도가 있다면서요. 네,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지난 3년간 세금 신고나 납부 기록이 깨끗했다면, 그러니까 성실하게 잘해왔다면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예치 불성실 이런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한번 봐주는 기회 같은 거죠. 한 번의 기회. 네,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세요. 더 좋은 건 전화 한 통으로 간단하게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전화 한 통으로요? 와, 이건 진짜 꿀팁인데요? 그럼 합리적 사유는 또 다른 건가요? 이건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합리적 사유, reasonable cause는 좀 달라요. 이건 자연재해를 당했다거나 갑자기 심각한 병에 걸렸다거나 기록이 다 없어져 버렸다거나 이런 식으로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정말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세금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걸 입증하면 벌금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아, 입증이 필요하군요. 그렇죠. 이건 폼 843이라는 서면 요청서를 내야 하고요. 병원 기록이라든지 재해 증명서 같은 객관적인 증빙 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FTA랑은 좀 다르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전략적인 포인트가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혼수 상태에 빠졌었다거나 하는 누가 봐도 이건 명백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비교적 받기 쉬운 FTA 카드를 굳이 지금 쓰지 않고 아껴두는 거죠. 나중에 혹시 다른 일로 벌금이 나올 때를 대비해서요. 이번에는 합리적 사유만 주장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이것까지 고려해서 전략을 짜야 하는군요. 정말 알아두면 힘이 되는 정보들이네요. 자, 정리해보면요. IRS 통지서, 이거 무조건 두려워할 게 아니라 정보를 가지고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통지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제때 올바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또 항소권이나 벌금 감면 같은 내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핵심이겠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점을 던져드릴게요. IRS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에는요, 법적으로 10년이라는 시효가 있어요. Collection Statute Expiration Date, 줄여서 CSED라고 하는데요. 10년이 지나면 못 걷어간다.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만약에 납세자가 세금 조정 제한 OIC를 신청한다거나 분할 납부를 요청한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그 CDP 심리를 요청하는 같은 구제 조치를 신청하면 이 10년짜리 시계가 잠시 멈춘다는 겁니다. 멈춘다고요? 네, 이걸 시효 정지, 톨링이라고 부릅니다. 당장의 압류를 피하려고 이런 구제 조치를 취하는 게 물론 필요할 때도 있죠. 하지만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항상 최선의 선택일까요? 특히 CSED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아, 이 단기적인 구제, 즉 시계를 멈추는 것과 시간이 흘러서 채무 자체가 아예 소멸될 가능성, 이 사이에서 신중하게 저울질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균형점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오늘 딥다이브의 마지막 질문입니다.